안녕하세요. 키벳입니다. 이번 주제는 그들은 비트코인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 시카고 학파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가 누군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들의 성향과 상관없이 케인즈와 프리드먼이라는 대답이 나올 겁니다. 시카고 학파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은 경제학을 떠나서 20세기 미국의 가장 똑똑한 학자 중 한 명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프리드먼은 단순히 경제학적 분석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학적 원리를 쉽게 풀어서 대중에게 설명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말년의 프리드먼은 디지털 화폐가 나올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프리드먼은 인터넷은 정부의 권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나올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캐시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자산을 타인에게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확히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은 프리드먼의 발언에 다시금 주목하게 됩니다. 이번엔 그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시카고 학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카고 학파의 주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어떤 정부보다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할당한다. 독점은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총수요를 조절할 생각을 하지 말고 통화 발행의 증가치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친시장, 반정부 성향을 띠지만 비주류로 분류되는 오스트리아 학파와 달리 똑같이 친시장, 반정부 성향을 띠는 시카고 학파는 경제학의 주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 수만 보더라도 오스트리아 학파는 1명에 불과하지만 시카고 학파는 12명입니다. 전 세계 어떤 대학보다도 많은 노벨 경제학 수상자를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학파가 오스트리아 학파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학파가 되었는지 그 역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랭크 나이트, 시카고 학파를 만들다. 사실 장하성 교수의 책에선 프랭크 나이트 교수가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나와 있는데요. 프랭크 나이트의 접근법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경제학적 사실들을 분석할 때 오스트리아 학파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나 인간 행동의 공리를 내세운 적이 없으며 철저한 손익 계산을 통해 시장 옹호를 주장했습니다. 즉, 시장이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정부가 언제나 시장보다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들을 반대했던 학자였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반정부적인 성향이 강했던 학자로 그가 시카고 대학에서 가르쳤던 밀턴 프리드먼과 조지 스티글러 그리고 폴 사무엘슨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때 당시 나이트 교수는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나이트 교수를 중심으로 경제학적 연구를 하는 집단에 시카고 학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제2의 물결, 시카고를 주류의 중심에 가져다 놓다. 제2의 물결은 나이트 교수의 제자였던 밀턴 프리드먼과 조지 스티글러가 이끌게 되는데요. 우선 밀턴 프리드먼은 작은 정부론의 기수라고 불리는 학자인 만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도를 극대화시키는 것만이 인류를 번영시킬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그의 저서인 미국 화폐사와 소비 분석 등의 업적으로 프리드먼은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고 덕분에 시카고 학파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프리드먼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주류 경제학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제도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에 져서 미국의 화폐사에선 미국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 중앙은행의 잘못된 정책에 둡니다. 당시 케인즈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제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죠. 특히 프리드먼은 그의 화폐 이론을 설명할 때 물가는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의 수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화폐 수량설을 주장했는데요. 때문에 반케인즈주의의 창시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사실 대중성에서도 프리드먼은 케인즈를 압도했었는데요.
자신들의 이론을 복잡하게 적어 책으로 냈던 기존 경제학자들과 달리 프리드먼은 자신의 주장을 쉽게 풀어서 비디오로 녹화합니다. 그게 바로 10개의 비디오로 구성된 선택할 자유 시리즈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프리드먼은 계획주의 경제가 왜 붕괴될 수밖에 없는지, 왜 사회주의는 망했는지, 어떻게 시장에서 자발적 교환 행위가 이뤄지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바로 공짜 점심은 없다인데요. 이 비디오로 프리드먼의 인지도는 정점을 찍게 됩니다. 초창기 프리드먼은 미국 중앙은행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는 대신 통화정책을 막무가내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칙을 정해 실시해야 한다는 준칙주의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이르러선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 경제에 도움보다 피해를 더 많이 줬다고 판단합니다. 연준의 폐지를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 져서 화폐경제학에서 돌도 사람들이 신뢰만 한다면 돈이 될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프리드먼과 같이 제2의 물결을 이끄는 학자인 조지 글리스터도 그에 져서 규제의 경제이론의 연구를 통해 업적을 인정받아 198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규제의 경제이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이론은 포획 이론인데요. 포획 이론은 이익단체나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부의 강제력을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이론은 훗날 공공선택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인위적인 사업 확장을 비판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또 정보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낸 학자로도 이름을 떨치게 되죠. 시카고학파 제2의 물결은 프리드먼이라는 대중적인 스타와 조지 스티글러라는 학문적 선구자가 모여 큰 파도가 됩니다. 이 파도는 백악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프리드먼은 로널드 레이건 정권의 경제 자문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시카고학파의 몰락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도 MIT, 하버드, 시카고 대학 같은 미국의 중요 대학에서 프리드먼과 스티글러의 영향을 받는 학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들의 이론을 수정 발전시키면서 제3의 물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큐빗이었습니다.